자, 이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그림부터 봐야 되죠.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결정짓는 거 개발 계획에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 개발 계획에서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중심축이 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있을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서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특히 조합이 주된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도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뭐 이런 전제하에서 자, 이제 시행자가 건설계획,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확정되는 것을 실시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면 보상금 주고 땅 뺏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땅 분양하는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확정 짓는 것을 환지계획 인가.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잘 됐다라고 하게 되면 소위 준공검사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해서 준공검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가 제대로 되면 준공검사상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토지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는 주제는 있을 수 있는데 중심축은 실시계획 인가 그리고 환지계획 인가, 인가된 실시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준공검사. 그리고 나서 자,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발표하는 것을 바로 환지 처분 공고.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은 사실 전반적으로 문제를 묶어서 한 문제를 구성하는 그런 영역인데 상당히 내용들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앞에 잡단 얘기죠. 기준은 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외우셨는데 얘만 특이하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한번 이 기준 뭐 시행자가 정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준은 다 국토부 장관인데 유일하게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 등은 바로 국토교통부령. 나머지는 뭐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지금 이제 환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토지 부담률 그리고 과소 토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렇게 가야 되죠. 지금 이제 환지계획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게 되는데 사안의 핵심이 뭐냐면 100% 땅을 줄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 빼내야 되고요. 그걸 나중에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이 10만 평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토지 수준인데 10만 평은 절대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그럼 몇 프로 돌려주는 거냐라고 하는 개념을 토지 부담률 몇 프로를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그 도로 부지로 편입된 부분 또 채비지로 편입된 부분을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이 토지 부담률에 이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과소토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취지는 거죠. 만약에 자,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50%를 부담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이 50%다. 그랬을 때 1000평 갖고 있는 사람은 500평을 준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2평 갖고 있는 사람은 1평을 준다. 이런 것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는 미리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소토지라는 개념이 있고 시험에는 토지 부담률에 관한 부분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의 결정 누가 정한다 보니까 시행자 저쩌고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 해서 뭐 그다지 큰 쟁점은 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이 조합이 보통 이제 시행자가 되거든요. 환지 방식은 주로 조합인데 이 사업 시행자가 토지 부담률을 산정한다. 그 중에서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의 범주라고 하는 거, 요게
또 간간히 또 시험 문제 구성이 돼. 원칙 자 50%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최소한 50% 이상은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인데 시험에 뜨는 건 예외죠. 바로 하나가 뭐냐면 60%라고 해서 환지 계획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평균 토지 부담률 60%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40%만 돌려줘도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건 그 예외로서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 초과해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토지 부담률 60%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지문 형태로 구성이 됐고 과거에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시 이게 이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통계를 보게 되면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하는 이 유형의 문제라고 하는 거 약 4, 5년에 한 번씩 구성이 돼서 이번에만 나올 확률이 낮아 보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모와 분자 워낙 수식이 좀 긴데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시 평균 토지 부담률의 계산 방식에서 자 환조시 보조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분모부터 먼저 볼까요? 환지 계획구역 면적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환 빼기 조 빼기 시 이렇게 해서 환조시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지금 뭐라고요? 지금 이제 분자가 되는 것은 보류지 면적 자 빼기 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그리고 또 하나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이렇게 단순하게 환조시 보조시 이렇게 이제 외우셔서 그대로 대입하면 이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조시, 그다음에 보조시 이런 식으로만 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문제 나와 있잖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환지 계획 구역 면적 마이너스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적 될 테고 그다음에 분자는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에서 그냥 계산 문제 단순하게 뽑는 거고요. 요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간선도로 뭐 중요치 않고요. 과소토지라고 하는 거 뭐 시험에 나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소토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토지 부담률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너무 땅이 잘게 쪼개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2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돼라는 개념이 자, 소위 거기 과소토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지금 우리가 토지 부담률 얘기하고요. 토지 부담률 얘기하고 과소토지 개념을 가지고 실질적인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소위 이제 평면 환지라고 하는 것과 입체 환지 크게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땅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 평면 환지. 땅에서 아파트로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입체 환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평면 환지가 더 많은 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평면 환지의 의미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 조성으로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이전은 방식. 그 오른쪽 페이지 입체환지 가볼까요? 입체환지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에서 좀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는 방식 이게 입체환지가 되게 될 것이고 평면환지는 땅으로 그냥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평면환지 돌아와서요. 자 면적의 조정이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증환지. 요건 이제 듣고 버리는 거야. 이 증환지가 됐든 뭐 감환지가 됐든 자 환지 부지정이 됐든 뭐 등등 이런 것들의 의미를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뒤에 이 부분을 알아야지 이해를 하거든. 해서 결과적으로 증환지가 됐든 감환지가 됐든 환지 부지정이 됐든 간에 모든 권리공개 이전 확정식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때 이제 뭐 증환지 감환지 등에서는 저희 청산금의 문제가 발생
발생되게 됩니다. 예시 갖고 날려버릴게요. 이런 경우에요. 어떤 사례 지금 토지 부담률이 50%이고 자 과소 토지를 50이라고 전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90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토지 부담률 적용을 하게 되면 이때 45란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45는 과소 토지에 걸려요. 그래서 땅을 뭐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5를 더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받아야 될 양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증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되게 되면 땅을 더 받았으니까 돈을 좀 토해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청산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자, 이런 경우 있겠네. 1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면 55라는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근데 55 주면 안 돼요. 증환지 할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을 줘요. 이걸 우리가 감환지라고 얘기합니다. 결론 기억하셔야 돼. 땅 언제 받습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그때 바로 청산금, 징수할 권리, 수령할 권리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를 줘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 45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땅을 너무 많이 줘야 돼. 그래서 땅 안 주고 현금 주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의미 정도 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이 파트에서 유일하게 답이 되는 게 바로 신청,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40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400이라고 하는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250%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 받을 권리 있어요. 언제 받아요?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병원 가보니까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암이래 뒤진데 근데 이 사람 딱 언제 받아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때까지 못 살아. 그럼 먹고 죽고 계신 때깔 좋다고 빨리 처음 먹어야 되거든. 근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이 사람이 신청합니다. 야야 나 현금 주고 굿바이 하자 말이야. 이게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또 거꾸로 가볼까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200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400이라는 땅을 그래서 200 받을 권리가 있는데 사업 실행되다 보니까 딴 애들 뭐 증원지 등등등을 하다 보니까 땅이 좀 애매해. 그래서 아저씨는 좀 빠져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 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한다?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거 과소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지 않는 케이스. 그래서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혹시 그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다면 어떠라?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얘는 다만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단순해요. 근데 법조문 구조상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게 출제 포인트. 좀 이따 의미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정도가 지금 소위 이제 면적 조정에 관한 부분 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류지와 채비지라고 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채비지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를 정할 수 있다. 근데 그 표현 중을 보니까 보류지 중 일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비지란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들은 비용 충당. 그래서 누구 몫으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가리켜서 바로 채비지라 부릅니다. 근데 이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채비지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부를 때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지 보니까 시행자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냐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자,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자, 채비지 보류지 이게 이제 뒤에서 이슈가 되는데 비용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그때는 채비지가 될 것이고 뭔지 모르지만 특정한 목적을 빼놓은 토지를 가리켜서 보류지 그리고 법조문 구조상 보류지가 채비지보다 훨씬 넓은 범주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나 이 보류지 언제 받을까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채비지는 언제 받을까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외에 아까 우리 입체환지라고 하는 거 봤었죠. 의 보니까 자 입체환지라고 하는 것은 환지 전 토지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의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이게 정의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하나 기억하시는 게 입체 환지에 있어서 이 건축물 아파트 분양 받음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그 권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좀 특이한 거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뭐 이슈 안 돼요. 자, 요건 이제 또 아직까지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요거 이제 앞에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개발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개발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환지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걸 외울 수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미리 기억하실 게 거기다가 메모해 놓고 엑스페어 할게 시험 문제 쟁점이 든 게 이 환지계획에는 어떤 얘기 청산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지계획은 청산금에 관한 내용은 절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얘기인 거 아니? 나중에 정비법을 가서 보게 되면 아파트 분양하는 게 이걸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을 함에 있어서는 분담금 여기까지 다 표시를 하게 돼요. 자, 보실까요? 환지 계획할 때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테 얼마를 주기로 한다? 50을 주기로 한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증원지에서 50을 감원지에서 50을 주기로 이렇게만 표시를 하는 거야. 그러면 청산금 얘기는 언제 나오냐면 환지처분 공고를 할 때 갑은 자 5를 더 플러스를 받았으니까 100만 원 내십시오라는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 얘기는 언제 나온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아주 어렵게 나왔던 문제 환지계획의 내용을 틀린 걸 고르셔. 청산금을 뽑았다고. 출제된 의도는 소위 나중에 공부하게 될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청산금 돈 얘기가 나온다고. 근데 땅 나눠주는 이 환지계획에서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청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시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건데 관리처분계획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있어서는 인가 떨어지면 소송 들어갑니다. 대부분 소송 다 들어가요.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 동의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 돈 얘기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땅을 뭘 주기로만 한 거지. 그 다음 자세한 내용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어야지 그 다음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고 말고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소위 처분성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잡다한 얘기 다 빼버리고 자 환지계획의 내용에 뭐가 포함된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환지계획에는 청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이 되겠고요. 넘어가서 이제 논의를 할 것이 거기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공시해서 지금 자 올해 출제한다는 비례율 확률이 높아요. 왜? 작년에 토지 부담률이 나왔거든요. 토지 부담률은 뭐였어요? 환 빼기 조 빼기 시 이게 분모였었고 그 다음에 보류지 면적 마이너스 시행자자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마이너스 시행자의 무상 귀속도는 공공시설 면적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식이고 지금 이제 비례율 얘기는 되게 간단해요. 기준점이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환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에서 총 공사비를 사업비를 뺀 금액 요거의 비율을 가리켜서 비례율. 그래서 요거 뭐냐면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기존에 이 동네 자산 가치가 100억이었다. 자, 전체 토지 건물의 가격이. 그런데 공사를 다 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보니까 자산 가치가 130억이 들었다. 130억이 됐다. 그리고 공사비가 3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소위 비례율이 얼마? 100%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례율이라는 게 높을수록 그만큼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가치가 많이 증대를 한 거죠.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요. 이게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고 소득이 커지게 되면 취득세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현실은 비례율을 거의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왔다 갔다 하게 그게 실제 사업성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조작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비례율. 이것도 이제 문제 줄 때는 단순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가 얼마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또 공사비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정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자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 작성을 했습니다. 뭐 평면 환지가 될 수도 있겠고 입체 환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모든 얘기의 결론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나중에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전제하에서 자 이 환지계획을 조합이 보통 작성을 하게 되면 확정 짓는 것을 환지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 내용이 없는데 시험 지문에 비교적 많이 나왔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시군 구청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명제에 나와 있죠.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왜? 이 파트의 법조문이 아주 길고 복잡합니다. 드물게 짧은 지문 바로 시군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옆에 지문들 보게 되면 뭐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뭐 또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온갖 말장난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올 쟁점이 인가된 환지 계획의 변경 나와 있죠. 자, 요거 보기 앞서서 앞에서 공부했던 거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조합 설립할 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 받은 내용, 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칙은 인가를 받아라. 그런데 그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있었죠. 해서 틀리게 뽑을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하나 더. 실시계획 인가 떨어졌습니다. 구체적인 건설계획 확정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또 어떻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떴던 건 예외. 이러이러한 경면상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었고요. 똑같아요. 거의 안 나와요. 환지계획 인가 받았습니다. 예, 변경하는 원칙은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어떻다?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질문. 그래서 요거 세 가지 도시개발법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패턴 문제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패턴 가지고 접근하시게 되면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의미 없어요. 항상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한 청산 나와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자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나중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서 이루어진 땅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의견 자 이 의사를 표시하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처분 공고라고 해요.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이게 기본 축이에요. 예. 그런데 보십시다. 아까 땅 적게 받는 애들이 문제가 돼. 과소 토지라서 땅을 받지 않는 애들이 문제가 된다고. 땅도 안 받는데 몇 년 기다렸다. 청산금 받으십시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미리 환지 부지정 땅을 주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산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시점에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른 건 다 갖다 치고 여러분 교재 그 109페이지에 청산금의 교부에 따른 사용수익 정지 여기 나와 있나요? 해서 보니까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엄청 길어요. 다 읽어봤자 의미도 없고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와 있죠? 자 설명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자 과소 토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있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가 터져요. 자 보십시다. 기존의 권리관계는 언제까지 존속된다?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존속이 됩니다.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라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는 기존의 권리관계가 존속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는 돈도 받았어. 돈 받았는데 기존의 권리관계가 언제까지 존속돼?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존속이 된다고요. 그러면 돈 받았으면 꺼져줄래? 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근데 요건 요즘에 안 내요. 근데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바로 앞에서 우리가 자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요거 동의나 또는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 쟁점 삼았던 게 뭐라고요? 임차권자가 있다면 임차권자가 어떻게 해라?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키워드였단 말이에요.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로. 왜 그런 거 아니? 자, 이렇게 자 보십시오. 경우에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때 뭐 한다고요? 청산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봐서 돈 받았으면 꺼져줄래? 사용 수익의 정지라고 하는 이 개념이 도출되는 거예요. 문제는 임차권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임차권자는 청산금을 받는 게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돈을 받는 거지 임차권자가 청산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는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되게 되면 임차권자도 어떻다?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차권자가 나가주냐 이런 얘기지 안 나가 들어놓는다고. 그래서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얘기가 나오는 곳이 하면 끊임없이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 쟁점을 갖고 틀리게 냈다가 맞게 냈다 하여튼 답을 뽑는 쟁점이 거기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환지객 인가예요. 해서 이제 공급객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양의 문제, 공사 나가 쭉 진행이 될 테고 나중에 분양의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중간에 환지 예정지 제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환지 예정지 얘기는 또 원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백날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A라고 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분양을 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누가 자 갑의 소유권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인가된 환지객을 보니까 B라는 땅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환지객 인가된 날 갑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 A에 미칩니다. 중간에 뭐 환지 예정지가 있다고 치고 어찌됐든 간에 소유권은 어디에 미친다고요? 바로 A에 미치는 거죠. 언제까지? 환지처분 공고일까지는 그대로 기존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한 3년쯤 시행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고요. 3년쯤 시행이 된다라고 전제를 해보고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뭐라고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 토지에다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짓고 싶은데 법상은 가능합니다. 앞에서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등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건물을 지어봤자 쓸모가 없어요. 왜? 건물이 다 완성될 때쯤 되게 되면 옆으로 옮겨가야 되거든. 그래서 건물을 포장이사로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차피 이사 가게 될 거 앞으로 환지 처분 받게 될 그 토지에 가서 소유권 중에서 뭐만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전시켜주는 제도, 이걸 뭐라고 한다? 환지 예정지의 지정. 그래서 먼저 일반적인 토지에서 첫 번째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예, 소위 임의적 절차예요. 자,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하나의 쟁점이고, 거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사용수익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이걸 갖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자, 이전이 된다는 얘기는 기존 토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종전 토지권은 임차권자다. 왜 지문에도 임차권자를 집어넣냐면 소유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소유자는 처분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쟁점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임차권자는 원래 기존 토지에서 아까 A라는 토지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치고요. 이 B란 토지로 환지 예정 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임차권자는 B란 토지에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대신 종전의 토지는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바로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종전 토지는 어떻다?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다. 여기에서 바로 뭐라고요? 이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 안 나와요. 거의 15-1회 때 지금 14년 전인가 출제가 되고 더 이상 출제가 안 되는 지문. 그런데 끄트머리 보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개념은 잡는 거예요. 지금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임의적인 절차.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소위 임의적 절차에 불과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환지 예정제 지정이 있습니다. 아까 임차권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존 토지가 10,000평이었어. 근데 분양받은 게 5,000평이야. 그래서 임차권자도 5,000평짜리 이사 갔어.
그러면 배추가 2배로 자라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바로 이 환지 예정지 지정에 따라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행자 굳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지정을 해서 분란을 일으켰으니까 그 시행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거의 중요치 않고요. 다시 돌아가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임의적인 절차이다. 이게 기본. 그리고 두 번째,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게 되면 어떻다? 사용 수익 권능이 이전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이 된다는 얘기는 종전 토지는 어떻다?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쪽 바로 채비지 관련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채비지를 보니까 역시 재량이요. 자, 도시개발사업 비용의 충당에 위해서 환지 예정지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효과. 자, 얘는 이제 처음도 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사용 수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땅 팔아서요. 비용 돼야 돼요. 자,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자, 언제 땅 받습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날 채비지 시행자가 받게 돼요. 근데 그날은 안 와요. 중간에 공사비를 줘야지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 그래서 미리 처분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 바로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 용도로 채비지 용도를 환지 예정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시행자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서 사용 수익하거나 또 처분할 수도 있다. 결론은 기억하셔야 되죠. 자,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 강조해 드렸던 것이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런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처분된 채비지,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 이렇게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소위 이제 민법 186조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해서 자, 우리 187조 얘기 환지 처분 공고일은 민법 187조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자, 사업 시행자가 중간에 이 채비지 환지 예정지로 지정해서 처분했을 때 그걸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럼 정리해 볼까요? 환지 예정지 지정 기본적으로 사용수익 권능의 이전. 그래서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한편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처분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이때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이렇게 정리합니다. 해서 이 정도까지. 자,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보니 준공 검사 얘기가 나왔어요. 공사가 다 끝났다는 얘기죠. 해서 자, 논리 구조 보셔야 돼. 자, 지금 준공 검사가 있다. 그리고 자, 준공 검사가 있다는 얘기는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 넘겨주는 거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지처분 공고예요. 자, 그러면 논리구조 단순화 시켜야 돼요. 자, 일단은 소유권 취득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지만은 준공 검사만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받게 될 땅이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준공 전 사용이란 개념이에요. 준공 전 사용. 원래는 준공이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준공 전이라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자, 보니까 일반 토지에 대해서는요. 지정권자 도시개발사업의 조성토지 등의 행위 그 사용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준공전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시험에 나오는 요즘에 나오는 쟁점은 그죠. 채비지 예외니까. 자,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옛날에 이제 원칙 얘기 다 나왔는데 지금으로 보면 당연히 예외 파트 뭐야 채비지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채비지는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겠고 중간 절차는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환지처분의 공고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시행자 환지처분을 할 때 환지 계획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한다. 이걸 이제 이름하여 환지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지처분 공고. 그때
청산금 결정 얘기 나와요. 환지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과부족분에 척과하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할 때 결정한 데서 자 가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청산금의 결정 이런 내용.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환지 계획에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 딱 나눠드리겠습니다. 공고할 때 모두 결정을 해라. 청산금을 결정을 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치고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청산금 얘기는 어디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환지계획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 영역에서 이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권리의 이전에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본다.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때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얘기예요. 자 지금 갑이란 사람이 종전에 A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인간은 환지 계획을 보니까 B란 토지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갑이란 사람이 B란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런데 아마도 뭔지는 모르지만 원래 B란 토지는 어떤 소유자, 권리자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갑이란 사람 B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다음 날 취득을 하려면은 자, 5월 5일 날 환지 처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5월 6일 0시 되면 취득을 한다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권리가 되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권리. 이때 기존 B란 토지 소유권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 소멸한다. 뭔 소리냐면 5월 5일 날 이 B 토지는 B라는 토지는 갑의 겁니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갑이 이 문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5월 6일 0시. 근데 기존의 소유자가 있었겠죠. 그 권리가 소멸을 해야 된다고. 언제? 5월 5일 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점점 이때까지 즉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난 때는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날, 그 다음에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자, 그러다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이 입체환지. 아까 아파트 구분 소유권을 받는 것을 우리가 입체환지라 불렀습니다. 자, 입체환지고 모우관에 언제 받나요? 했을 당연히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서 자, 입체환지 처분을 받은 자,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 종전토지에 관한 저당권은 역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로 다 넘어가는 게 언제라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다음 날. 근데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저당권도 같이 옮겨가야 된다고요. 자, 이게 바로 자, 그 얘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채비지. 최근 문제에서 이 짧은 지분 두 개를 갖고 장난을 치고 있어요. 채비지는 누가 갖습니까? 시행자. 채비지는 누가 갖는다고요? 시행자.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원칙입니다. 아까 물론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미리 처분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기본적으로 채비지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누가?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헷갈리는 게 보류지야. 그 말이 그 말이거든. 근데 법조문대로 가게 되면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누군지 몰라. 각각의 환지계획이 다 달라질 테니까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같이 맞물리는 게 청산금 확정이에요. 자, 땅을 언제 받습니까?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돈을 받을 권리 또는 토인을 의무라고 하는 건 언제 발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청산금 결정하고 확정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 확정을 외우셔야 돼요. 대부분 문제는 확정을 갖고 낼 테니까 땅 언제 받는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어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청산금을 토해낼 의무라고 하는 게 언제 발생한다고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는 모든 권리관계는 언제 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전
확정되게 된다. 이렇게 봤는데 예외 있습니다. 옮겨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권 행정상 재판상 처분부터 볼까요? 환지 처분 효과는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으로서 종전 토지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거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에요. 기존 토지 소유자가 아까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게 행정상 처분의 일종으로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다 치십시다. 그리고 B라는 토지는 가보니까 준주거지역이야. 그러면 모든 게 넘어간다고 했을 때 용도 지역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 따라가지 않는 용도 지역은 각각의 토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게 행정상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은 어떻다? 이것은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최근에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역권은요. 우리가 이제 요역지하고 승역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토지가 요렇게 있는데 도움을 받는 토지를 자 요역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요역지 이 문제의 토지에 일정한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중간에 환지 처분했을 때 지역권은 토지의 어떤 물리적 위치와 발생하는 관련해서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은 따라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권은 환지 처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 분할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자, 행사할 시력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사법상 권리로서 지역권 또 행정상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가 청산 얘기예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자,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지금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청산금의 교부 또는 징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 날 또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지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청산금의 분할 징수 분할 교부 별것도 아닌데 중요한 쟁점으로 삼아요. 자 가봅시다. 자 지금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청산금이 확정이 되는 것도 언제예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게 되면 이 동네가 쌩 난리가 납니다. 은행 창구가 그냥 하루 동안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없어요. 자, 청산금 받을 사람도 있고 진짜 또 교부를 토해 내야 될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복잡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라는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해서 99.9%가 다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하는 거죠. 언제 환지처분 공고가 있기 전에도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요거는 정말 중요해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자주 내니까 중요해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청산금 징수의 위탁 등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하셨어요. 조합 원이 경비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수수료 몇 프로? 4% 토해내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청산금을 토해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수수료 몇 프로? 4% 똑같은 문제예요. 마지막 쟁점 소멸시효라고 해서 자, 이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공법상 채권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됐든 교부할 권리가 됐든 간에 징수할 권리가 됐든 간에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 어떻게 했습니다. 원금 5년, 이자 2년 그거 제외하고 우리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 5년 이렇게 묶어가야 돼서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법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정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